해바라기예요. 이거 꽂아놓은 지 며칠 됐는데 이제 좀 시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 다 시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고 싶어서.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무슨 시간이냐면 이 꽃 지기 전에 제가 이제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또 생각보다 일찍 온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꼭 이렇게 녹화할 때 예상하지 않은 귀가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꼭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어쨌든 일단은 나눠서 조금씩 좀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연결을 해서 올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입니다. 저 지금 커피 마시는데 지금 시간이 꽤 됐어요. 8시 넘었는데 웬 커피냐. 저 원래 커피 좀 늦게 마시면 잠 못 자거든요. 근데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디카페인을 내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뜻하지 않게 늦잠을 너무 오래 자가지고 하루가 그만큼 짧더라고요. 확실히 늦잠을 자면. 억지로라도 조금씩 더 일찍 일어나도록 해봐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마다 어떤 그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저는 예전에 처녀 때부터 좀 야행성이었어요. 밤에 막 새벽까지 잘 안 자고, 뭐 굉장히 그 밤과 새벽 시간이 뭔가 굉장히 내적이고 훨씬 이 감수성이 폭발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물론 그리고 대부분 어떤 만남이나 뭐 그런 것들, 그게 대부분 밤 늦게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혹은 또 옛날에 이제 뭐 외부 녹음을 할 경우에는 또 밤새는 경우도 있었고,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숙해요. 밤 시간이 저의 시간이라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 정말 그 다음 아침 일찍 뭐가 있지 않은 이상 늦잠을 자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뭐 이렇게 아들 이렇게 가는 거 보고 남편 나가는구나 뭐 이 정도로 해놓고 잡니다. 그러다가 적당히 깨면 좋은데 내일이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가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무척 피곤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 사이클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면, 저번 시간에 7장 4, 5, 6 6번째 회상까지 했고, 이제 7번째 회상을 들어가려다가 이제 2번째 동영상이 거기까지가 이제 끝이 됐죠. 자, 주인공 나가 이제 결국 의사의 권유를 듣고 많은 고민 끝에 그래, 어찌 보면은 그 마리아의 건강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좀 자신이 없었던 거죠. 둘 간에 놓인 어떤 장애가 죽음이 올 것 같은 그런 마리아의 병세뿐만 아니라 둘 간의 신분 차이. 마리아는 어쨌든 귀족이고 평민이에요. 이 주인공 나는 물론 시민 계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 이제 시민 계급이 서서히 이렇게 도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학업에 대한, 배움에 대한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시민 계급 비슷한 계급이 될 수는 있지만, 노동자 계급은 아니지만 둘로 나뉜다면 엄연히 평민인 거죠. 그러니까 귀족과의 어떤 맺어짐 자체도 장애가 될 거고, 그만큼 누굴 좋아하면 본인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끝에 마리아를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이렇게 단념하기 위해서 티롤로 한 2주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7번째 회상 얘기는 이 주인공 나가 티롤로 여행을 갔다가 말이 여행이지 어떤 목적을 가고는 갔잖아요. 마리아와의 이별을 위한 워밍업이라고나 할까.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너무나 많은 상념들 속에서. 그 상념은 어찌 보면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쉽게 단념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적인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자기도 모르게 갈구하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대상이 나를 떠난다거나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마음 깊은 구석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외로움이 있어요. 사람 누구나. 그 외로움이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한 외로움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말미암아 그 깊은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외로움을 끌어내게 되는 거죠. 뭔가 버려짐,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외로움. 다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이 너무나 극대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은둔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볼 때도 뭐 이렇게 막 자연을 즐긴다기보다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여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마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밤에 혼자 움직이고 낮에는 방에 틀어박혀 있다거나 뭐 이런 것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끝내는 깨닫게 되죠. 내가 있을 곳은 마리아 곁이다. 만일 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조차 하지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후회되는 일이고 정말 영영 이별하기 전에 나는 마리아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가서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마리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기존에 살던 그런 고향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여행지와의 거리는 좀 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아프거나 할 때 휴양 삼아서 이제 시골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시골이라는 지역이 이 티로라고 좀 멀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성이 있는데 어쩌면 마리아가 그곳 성에 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삐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마리아가 있는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기다리게 되고 마리아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과연 나를 만나줄 것인가. 다행히도 마리아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가 마리아의 이제 조금 상태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과 마리아가 다시 대면하게 되고 결정적인 어떤 고백을 하기 전에 둘 간의 대화 속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마리아는 마리아 스스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좋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들이 있고 그리고 주인공 나도 고백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하는 말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무심히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부인하고 싶었지만 어떤 그런 서로 일치감을 느끼는 어떤 서로 그게 비록 본인이 정의하기를 어떤 친구의 사랑, 친구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 서로가 정말 농도 깊게 서로 너무나 닮아 있는 부분을 교류하는 그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생기는 그 상실감. 근데 그 상실감 속에는 아마 연인으로서의 어떤 사랑도 깔려 있었던 건데 마리아는 인지하지 못했던 거고 떠난 뒤에야 어느 정도는 감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를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왜 자기를 떠났는지
그래서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본인한테 어떤 존재인지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 의사가 마리아의 엄마와 과거 연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아픈 마리아를 이 의사가 돌보면서 마치 마리아의 엄마를, 돌아가신 엄마를 돌보듯 했던 것,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자기가 누워 있을 때 좀 그냥 의사라기에는 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와 있다는 걸 감지하게 된 거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 보면서 엄마와의 관계, 과거 본인의 엄마와의 관계는 모를지라도 이분이 나를 끔찍이 아끼고는 있구나. 그냥 의사와 어떤 환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무척이나 아끼고 있구나. 어쩌면 그래서 나를 너무 아낀 나머지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게 아닌가, 혹여 질투라도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의사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과연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혹은 동경하는 마음, 추앙하는 마음, 어쨌든 그 좋은 감정을 왜 어떤 사람은 가져서는 안 되며 그것을 차단해야 하는지, 왜 그랬는지 의사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 주인공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나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나만이 마리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마리아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둘 간의 대화 속에서 어떤 시인 얘기를 하게 돼요. 워즈워스, 마리아가 가장 좋아한다기보다 근래 읽고 있던 시집 중에 워즈워스의 시집을 읽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리아는 그 워즈워스의 시를 인용해서 그 의사에게 그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결국 이제 자기의 의견과 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인에 대해서 이 주인공 나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둘 간의 어떤 과거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매일 서로 교류하면서 얘기했던 그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과연 이 순간순간이 얼마 갈지는 알 수 없으나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이 주인공 나에게도 정말 감사의 기도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제외한 그 7번째 회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번째 제외죠. 첫 번째 제외는 공부하러 멀리 떠났다가 다 성인이 돼서 돌아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 뭔가 새로운, 어릴 때 그냥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그리고 서로 너무나 닮아 있으면서 서로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마리아와의 관계를 제외를 통해서, 첫 번째 제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다면, 그런 만남을 가졌다면, 이번은 두 번째 제외인 거예요. 아니, 세 번째 제외인, 두 번째 제외죠. 두 번째 제외인 거예요. 마리아를 떠나서, 마리아를 정리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다시 마리아에게 돌아와서 그간 과거에 서로가 가졌던 어떤 그런 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제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관계가 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어떤 호기심과 동경으로 시작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썸으로 가는 그런 시발점부터 시작했던 그런 제외였다면, 이번 두 번째 제외에서는 이미 썸 단계는 넘었고 썸에서 이제 사랑으로 진화되는 그런 제외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이 주인공이 그 여행을 하고 나서 그 티롤로 여행을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거기에서 어떤 상념에 휩싸여 있으면서 굉장히 그 외로움이라는 공포감을 느끼게 돼요. 그 외로움이라는 공포감에 대한 얘기예요.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 이가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든다. 누구든 길도 모르는 낯선 산속을 밤새도록 혼자 헤매보면 알 것이다. 우리의 눈이 부자연스럽게 민감해져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괴상하게 생긴 물체의 모습을 보곤 한다. 또한 귀까지 병적으로 긴장하여 어디서 나는지도 모를 잡다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바른 바위 틈새에서 갑자기 붉어져 나온 나무뿌리에 걸리거나 폭포의 물보라가 적셔진 길에서 미끄러지곤 한다. 그뿐인가 가슴에는 위안받을 길 없는 황량함이 얹혀있고 마음 따스해지기는 기억이나 매달리고 싶은 희망도 없다. 이런 여행을 시도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차가운 밤의 전율을 안팎으로 온전하게 느낄 것이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최초의 공포는 신에게서 버림받는 일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은 그러한 공포를 몰아낸다. 바로 신의 모습을 본떠 창조된 인간이 외로움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이 떠나가면 우리는 신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뼈아프게 느끼게 된다. 어떤 신학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어떤 그런 최초의 공포가 나오죠. 신의 집으로부터 쫓겨남을 경험하는 아담과 하와는 상당한 공포를 갖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공포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그런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들 속에서 서로 어떤 따스한 위로나 사랑을 느끼면서 있는 거야. 잠시 신과 분리되어 있음을 사람을 통해서도 또 다른 어떤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그런 사랑이 끝나게 되면 혹은 또 그 누군가와 그런 이별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뼈아픈 외로움, 버림받았다는 공포, 신과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버림받았다는 그런 공포가 밀려오곤 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공포라고 얘기를 이렇게 어른이 된 상황에서 표현하는 게 좀 그게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저 깊은 곳에 어떤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커다란 자연, 아주 뭐라 할까, 너무나 위대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한 그런 너무나 커다란 자연 앞에 아주 요만한 티끌만한 존재인 나로 느껴질 때, 주변엔 아무 사람도 없고 신의 기운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곳에서 느끼는 공포감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런 거죠. 그때는 말 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자연마저도 우리를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두렵게 만든다.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바위에 힘껏 발을 딛고 서 있어도 그 바위가 생성되기 전의 모습인 바닷속 먼지로 되돌아가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걸 어쩌겠는가. 우리의 눈이 빛을 찾고 있을 때 마침 전나무 숲 뒤로 떠오른 달이 뾰족뾰족한 나무 그림자들을 환한 암벽에다 비추면 태엽을 감아주었지만 멈춰버린 죽은 시계바늘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어쩌겠는가. 별을 바라보아도, 광활한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외롭고 쓸쓸하게 떨고 있는 영혼이 쉴 곳은 그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가끔 우리를 위로해준다. 그것은 자연의 의연함과 질서이며 무한성과 필연성이다. 네.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질서와 그리고 어디에도 굴하지 않은 그런 의연함, 무한성, 필연성. 자연이 갖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막 위대해서 때론 두렵기까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또 그런 담대함과 질서 정연함,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두렵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는 그런 대상이 자연인 거죠. 우리의 둔한 눈을 날카롭게 하여 초자연적인 힘으로 자연의 비밀 속에 시선을 깊게 던져보라. 현미경이 씨앗과 꽃봉우리와 꽃에 감추어진 공장을 열어보이면 그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조직과 세포 안에서 우리는 무한히 왔나봐요. 아휴, 정말 이래서 낭독 브이로그입니다. 읽다가 쉬었다, 읽다가 쉬었다.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중간중간 끊기는데요. 어차피 브이로그 형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로. 남편이 왔었어서 잠깐 끊겼죠. 그리고 이제 또 나를 넘기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여기 자연이 주는 어떤 무한성과 위대함,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떤 두려움으로 오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위안이라고 하면은 그 의연함과 질서가, 또 무한함이, 또 우연이 아닌 필연이,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명백한 그런 위대함이 또한 위안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우리들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자연의 일부인 만큼 우리 자신도 이 영원한 이러한 자연, 이런 조직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두렵고 공포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연결해서 쭉 부분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신의 나약함과 보잘것없음을 느끼면서 꿇어 엎드리고 그의 사랑과 자비함을 느껴 다시금 그를 향해 일어서게 하는 그런 존재, 바로 자연, 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신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작은 일도 내게서 일어나지 않느니라. 이러한 상념에 잠긴 채 나는 계속 헤매면서 길을 걷고 있었다. 마음은 밝게 개었다. 어두워졌다 하며 순간순간 바뀌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았다 해도 이 성스러운 운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안식과 평안을 발견한 뒤에도 우리는 곧잘 많은 부분을 망각하고 안식과 평안으로 되돌아갈 길을 찾지 못해 쩔쩔매지 않는가? 몇 주일이 흘렀다. 그녀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질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영원한 안식처로 떠났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내 입가에서 뱅뱅 돌며 아무리 밀어넣으려 하도 다시 되돌아오는 또 하나의 노래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의사의 말로는 그녀는 심장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매일 아침 그녀에게 갈 때마다 이미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녀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리지도 못한 채 그녀가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런 나를 나 자신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자 내가 마지막으로 시의를 만났을 때 그가 하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동시에 내가 갑자기 여행을 떠날 결심을 한 것은 단지 내가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에게 나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녀가 세상을 등지게 됐을 때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부분 혹은 세상을 떠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뭔가 그녀와 어떤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자신이 턱없이 어떤 조건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 사이에서 나약해지는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내게 주어진 의무는 지체 없이 그녀에게 되돌아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돌아갈 작정을 했을 때 갑자기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리아를 시골로 가게 해야겠어. 그녀 자신도 여름이면 대개 성에서 지낸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성에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하루면 그녀에게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동이 트자마자 출발했고 저녁 때쯤 성문 앞에 닿았다. 이렇게 해서 주인공 나는 그녀를 만나러 그 시골의 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녀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곳에 가서 이제 그녀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립니다. 굉장히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그녀를 만나기 전에 어떤 각오는 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약간 긴장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녀가 없을 때 벌어지는 일,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좀 복잡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시종들을 만나게 되고 시종들을 통해서 그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녀가 비교적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는 걸 알고 이제 그녀를 만나러 들어가게 되죠. 새로운 현실이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번뇌는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이러한 순간은 사람의 일생에서 그리 흔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30분이 지났다. 이윽고 한 하인이 와서 나를 안내했다. 수많은 방을 지나 한 방문을 열자 황혼의 어스름한 빛 속에 하얗게 앉아있는 사람의 윤곽이 보였다. 그녀의 머리 위에 있는 높은 창문 밖으로 호수와 노을진 산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참으로 이상한 만남이죠. 그녀의 맑고 촉촉한 목소리가 나를 맞이했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무더운 여름날에 내리는 시원한 빗방울 같았다. 이상한 만남도 있지만 이상한 이별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다시 만나 이렇게 함께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하지만 헤어지는 것은 사람들 자신의 죄예요. 마치 말을 반주하는 듯한 음악처럼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앉아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말이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난 늘 아프답니다. 내가 기분이 좀 괜찮다고 말하는 건 단지 저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술 때문이라고 믿고 계시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가 계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편지 한 장도 보내지 않았나요?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난 그분에게 선생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엔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대지 뭐예요? 그게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그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나는 그녀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려고 얼른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그 이유는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젠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그녀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그녀가 말하기로는, 또 그녀가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로는 그 자신에게 어떤 위안이 되는 그런 아주 친밀한 친구가 소리 없이 가타부터 말 없이 떠난 것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나라는 주인공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연정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 거를 좀 암시하죠, 이런 얘기에서.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의사 선생님을 이제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 고지의 소녀를 통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하게 돼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눈을 감고 있는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마리아가. 그냥 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케어해주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의외의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선생님은 나를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관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를 걱정을 하기도 하는 반면 편으로는 여러 가지 나라는 주인공에게 놓여진 어떤 배경이라든가 조건, 그러니까 뭔가 그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냥 의사 이상의 선을 넘어서 자기의 깊숙이 관여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사에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도 그렇게 관여를 하는데 나는 나에게 있어 그 나라는,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나라는 존재는 선생님 못지않게 오히려 더 큰 위안이 됐던 존재였는데 왜 그것을 선생님은 그것을 막으려 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지의 소녀를 시를 읊는데, 그 고지의 소녀는 이 마리아가 요즘 읽고 있는 시인 워스워스의 시예요. 고지의 소녀의 한 부분을 그 다음부터 한번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이토록 아름다운 그녀의 고운 머리에 그 누가 화관 받치기를 마다하랴.
나는 양치는 소년, 그대는 양치는 소녀 되어 에리카 꽃향기 넘치는 골짜기에서 그대와 함께 지낸다면 그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일지니, 그러나 내 가슴엔 이루고 싶은 하나의 소망이 있어 엄숙한 현실로 나를 이끄는도다. 그대는 지금 내게 있어 거칠게 파도치는 바다에 단 한 줄기 물결일 뿐. 내 가슴은 더 많은 것을 원하노라. 나 그대에게 바라는 마음 누를 길 없으며, 그것이 다만 이웃사랑의 청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대의 오빠라도 좋고 그대의 아버지라도 좋다. 그대가 원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 내 걸음을 이 골짜기로 인도하신 신의 은총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큰 기쁨과 풍요로운 보답을 받고 나는 이제 고요한 이 땅을 떠나노라.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은 추억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한 추억의 영원한 눈을 가짐을 깨닫게 되니 어찌 이별을 망설이며 슬퍼하겠는가. 나는 생각하노라. 이 마을을 소녀의 집으로 정하시면 삶이 지속되는 동안 내내 지난날과 똑같은 새로운 기쁨으로 소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아름다운 고지의 소녀요, 이제 나는 슬픔을 보이지 않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대를 떠나련다. 이 푸름 속에 묻힌 작은 오두막, 저 호수와 계곡과 폭포,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깃든 그대의 마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전경을 언젠가 백발이 되더라도 똑같이 아름답게 볼 수 있으려니. 나는 당신이나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이 시에 그려진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물론 난 세상을 잘 모릅니다만 이런 사랑과 믿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사람들 모두가 이 세상을 몹시 우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호메로스가 어떻게 나우시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나우시카에 등장하는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처녀의 이름이에요. 나우시카처럼 사랑스럽고 건강하며 귀여운 여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요. 나우시카는 오디세우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런 분이 내 남편이 되어준다면,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데도 그와 함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당신처럼 늠름하고 훌륭한 이방인을 집으로 데려가면 모두들 남편감을 데리고 왔다고 할 것이라고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아요. 이 모든 행동이 참으로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자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우시카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아마도 그녀는 그 늠름하고 훌륭한 이방인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래오래 회상하곤 했겠죠. 그걸 우린 느낄 수 있어요. 저 환희에 찬 고백과 조용한 이별. 근데 어느 시인이라면 나우시카를 여자 베르테르로 만들어버렸겠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이란 것이 희극이거나 비극이기 십상인걸. 결혼에 서곡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좀 더 다른 종류의 사랑은 정말로 없는 걸까요? 순수한 행복의 샘은 아주 말라버린 걸까요? 사람들은 오로지 취해서 바보처럼 되는 사랑의 술만 알 뿐, 생기를 주는 사랑의 샘물은 왜 모르는 걸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 영국 시인의 다음과 같은 탄식이 떠올랐다. 만약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만약 이것이 자연의 성스러운 계획이었다면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든 내가 탄식할 아무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마리아는 분명 뭔가 사랑, 애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주인공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마리아 입장에서 어떤 신분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생명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신 있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남녀 관계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것과는 다르지만 좀 생명이 있는 한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 남기고, 그리고 또 나의 가슴 속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으로 좀 전환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나라는 사람을. 그만큼 이렇게 애정이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꼭 남자 여자 사이에는 그냥 남녀의 어떤 결혼으로 귀결되는 그런 것만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도 영혼 불멸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이제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쪽의 방향성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까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조건 때문에 어찌 보면은 더 현실적이면서 좀 그런 남녀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좀 순수하고 숭고한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서로 이제 얘기를 듣고 워즈워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워즈워스에 대한 시인에 대한 견해를 또 주인공 나가 얘기를 해요. 이 워즈워스는 너무나 이렇게 그 시적이지 않게 너무나 간결하게 꾸밈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 좀 시적 감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오히려 그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 이 워즈워스의 시처럼 꾸밈 없음 속에 어떤 장식도 있지 않으면서 좀 농후하면서 뭐 짙은 건 없지만 순수한 그런 그 진정성과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받고도 싶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워즈워스는 나도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시인보다는 인간으로서 그를 더 좋아하죠. 힘들이지 않고 오른 작은 언덕이 천신만고 끝에 올라간 몽블랑보다도 더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생생한 풍경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처럼 워즈워스의 시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엔 이 시인의 시가 너무 평범하고 진부해서 읽다 만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영국의 지식 계급이 어째서 이런 시를 그렇게 칭찬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하든 시인이든 자국 국민이나 그 민족의 정신적 귀족 중에 시인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감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칭찬하고 찬미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이자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독일인은 프랑스의 라시느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영국인들은 괴테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인들은 셰익스피어를 농사꾼이라고 비하하는데, 이런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어린아이가 자기는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왈츠곡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워즈워스의 또 이제 자기의 견해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 음, 서로 이제 뭔가 워즈워스의 진정성과 그, 음, 좀 너무나 평이하고 너무나 단순해서 어, 간과할 수 있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닥 흥미롭지 못하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그러한 그런 시기를 통해서 음, 서로가 뭔가 이제 이 시인의 가치를 같이 두고 있다는 것. 왜 가치를 서로가 두는가? 그만큼의 어떤 순수성과 어, 겸손함,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것에 대한 어, 동질감이죠. 음, 그런 시인의 어떤 그 동질감을 통해서 어, 서로 어떤 좀 뱅뱅 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가 똑같이 전에 어떤 종교라든가 철학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마음을 주고받았듯이 이번에는 어떤 시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용기를 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냥 이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 이제 그녀에게 고백을, 결정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은 다음 만족한 느낌으로 말을 멈춘 상태를 우리는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표현한다. 나는 진실로 평화와 사랑의 천사가 살그머니 날개짓하는 소리를 머리 위에서 들은 것만 같았다. 내가 그녀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녀의 사랑스러운 자태가 여름밤의 어스름한 황혼 속에서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다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녀의 손만이 현실감을 주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쳤다. 그녀도 그 빛을 느낀 듯 눈을 반짝 뜨더니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속눈썹이 베일처럼 덮인 반쯤 감긴 그녀의 신비로운 눈이 번갯불처럼 빛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둥글게 차오른 달이 두 개의 언덕 사이에서 성을 향해 다가오며 호수와 온 마을을 부드러운 미소로 비춰주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 이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또한 이처럼 복된 평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적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마리아, 이처럼 내 마음이 깨끗해진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내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이렇게 절감하고 있는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두 번 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영혼의 약속을 맺게 해주십시오. 마리아,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건 간에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나의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감히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다만 그녀의 손에 내 입술을 살그머니 대며 입맞춤할 뿐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단호하게 손을 움츠렸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드디어 고백을 했는데 오늘은 그만해주세요. 당신은 내게 고통을 줬어요. 그치만 그건 내 잘못이죠. 창문을 닫아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만지는 것처럼 차갑고 오싹한 기분이 드는군요. 그냥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세요. 하지만 그건 안 되겠죠. 가셔야죠. 안녕히 가세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느님의 평화 속에서 함께하길 기도해 주세요.
우리 또 만나요. 네, 내일 밤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천국과 같은 평안함이 갑자기 어디로 갔는가. 나는 그녀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영국 부인을 그녀의 방으로 부른 다음 그곳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나는 어두운 밤길을 홀로 뚜벅뚜벅 걸었다. 그러고는 호숫가를 한동안 서성거리다가 조금 전까지 그녀와 같이 있던 불 켜진 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침내 창문의 마지막 불빛도 꺼졌다. 달은 점점 더 높이 떠올랐다. 모든 첨탑과 지붕 및 방의 창문, 오래된 성벽의 꽃무늬 장식들이 밝고 맑은 조명을 받아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이곳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머릿속의 모든 기능이 활동을 중지하고 멈춰 있는 것만 같았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이며 나를 상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다. 지구는 관처럼 여겨졌고 어두운 하늘은 관을 덮는 보자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내가 과연 살아있는지 아니면 벌써 죽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반짝거리면서 자기 궤도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돌고 있었다. 그 별들은 오직 인간을 비춰주고 위로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 중에 뜻밖에도 어두운 하늘에 떠있던 2개의 별이 생각났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절로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나의 수호신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 기도했다. 여기까지 고백 재회, 이제 2번째 재회를 하고 서로 간의 어떤 또 둘만이 소통을 했던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문학이나 이런 시인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워낙 결심을 하고 왔잖아요. 마리아에게 고백하기로. 죽기 전에 마리아가 죽지 않더라도 누가 죽건 어쨌든 그 서로가 두 사람의 서로 존재하고 있을 때 결국은 자기의 사랑을 피력을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마리아는 두려운 거예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많은 생각과 이렇게 막 밀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밀쳐내요. 밀쳐내지만 한편으로는 거절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두렵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마음이 여기 엿보입니다. 밀쳐냈다가도 또 잡고 싶은 마리아가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죠. 오늘은 그만두세요. 당신은 고통을 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꼭 돌려보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그대로 내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그러는 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회상입니다. 마지막 회상에서는 이제 점점 이렇게 둘 간에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다른 신분인데 둘 간에 뭔가 이렇게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니까 그것을 알게 된 후작, 그러니까 이제 뭐 마리아의 동생이죠. 남동생이 자기 누나와 헤어지라고 이별하라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위독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치닫는데 이 부분은
좀 부분 정도, 부분 낭독이라기보다는 한번 쭉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회상은. 마지막 회상.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해가 벌써 산마루에 떠올라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어제와 같은 태양이란 말인가. 이별하는 친구처럼 아쉬운 눈빛으로 우리 영혼의 결합을 축복하듯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희망처럼 쓰러져간 바로 그 태양이란 말인가. 그러나 지금 이 태양은 마치 우리의 즐거운 잔치를 축하해주기 위해 방으로 뛰어들어온 어린아이처럼 빛을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나 역시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침대 속에 몸을 던졌던 바로 그 나란 말인가. 그런데 지금의 나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오고 신과 나 자신에 대한 용기와 신뢰를 되찾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선한 아침 공기처럼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지 않은가. 마리아가 자기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와는 무관하게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결국 내 사랑을 온전히 숭고하게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신께 감사하고 충분히 그래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자기 마음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후련하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만약에 잠이라는 것이 없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밤마다 찾아오는 이 사자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른다. 밤이 되어 눈이 감길 때마다 아침이면 다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리라는 것을, 즉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을 그 누가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최초의 인간이 이 낯선 친구에게 자신을 맡길 때는 실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의 본성에는 뭔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데가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일을 억지로 믿으면서 자신을 맡겨버리곤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눈을 감거나 알지 못할 이 낯선 꿈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나약함과 피로감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높은 힘을 신뢰하게 하고 만물의 조화로운 질서에 기꺼이 순종하게 만든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든 잠을 잘 때든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영원한 자아를 지상의 자아와 자기와 묶어놓고 있는 사슬을 풀어놓으면 그때 우리는 생기와 활력을 되찾은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어제 흘러가는 저녁 안개처럼 내 머리를 어렴풋하게 스쳐 지나갔던 일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와 내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오빠와 누이 동생이든 아버지와 자식이든 아니면 약혼한 사이든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은 영원히 떨어져서는 안 된다. 문제는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의 진실된 이름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다. 그대의 오빠라도 좋고 그대의 아버지라도 좋다. 그대가 원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 정말 이 부분이 이 주인공 나와 너무나 한마음인 부분이죠. 워즈워스의 고지의 소녀, 그 부분에 있는 이 시를 통해서도 둘의 어떤 일치감, 그만큼 어떤 남녀의 사이에 어떤 연인으로서 그리고 더 발전해서 이제 서로가 어떤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좀 통속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영원한 관계이고 싶다라는 말이 이 식기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 무엇의 이름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 무엇이 되고 싶다, 그 무엇이든 좋다 했을 때 가장 적당한, 적절한 그 무엇의 이름을 찾아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게 말하지 않았던가?
모든 사랑의 근원인 순수하고 전인적인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그렇다면 내 가슴에 가득 찬 사랑을 내가 그녀에게 고백했을 때 왜 그녀는 그렇게 놀라워하면서 언짢은 기색을 보였을까? 그 점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나의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인간의 마음이란 어차피 이해하기 힘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모조리 알려고 하는가? 자연이든 사람이든 또는 자신의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를 가장 매료시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 해부형 표본처럼 그 구조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인간은 수많은 소설 속에 나오는 그저 그런 인물들처럼 우리를 열중시킬 만한 힘이 없다.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나 인간에 있어서나 무엇보다도 흥을 깨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버려서 내면에 존재하는 불가사의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윤리적 합리주의다. 여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가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의 또 윤리학적인 종교 철학 기타 등등 그런 철학적인 어떤 관념 이런 부분이 여기 피력되는 부분인 것 같아 보이네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어느 존재에게나 있는 법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도 하고 영감 또는 성격이라고도 부른다. 그것을 운명이라고도 하고 영감 또는 성격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영원히 남는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인간의 보편성을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난밤에 절망했던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자 내 미래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잠겨 답답한 방에서 나와 밖으로 향하는데 한 심부름꾼이 편지 한 통을 전해왔다. 차분하고 아름다운 필적을 보고 그녀로부터 온 편지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재빨리 편지를 뜯었다. 인간의 육신이 바랄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움과 행복한 사연이 담겨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내 모든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편지에는 고향 마을에서 손님이 오니 오늘은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만 적혀 있었다. 한마디의 다정한 말도 그녀의 상태에 대한 언급도 없이 다만 편지 끝에 내일은 의사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모레까지 안녕이라는 추신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인생의 노트에서 이틀이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아, 차라리 아주 뜯어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 이틀은 감옥의 양철 지붕처럼 내 머리 위를 덮어 누르고 있었다. 이 시간 역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왕이라면 옥좌에 더 머물고 싶을 테고 거지라면 교회 입구 돌층계 위에 앉아 적선을 바랄 테지만 그렇다고 이 이틀을 왕이나 거지에게 희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한동안을 망연한 상태로 있었는데 아침에 했던 기도가 문득 떠올랐다. 절망보다 더한 불신은 없으며 아무리 크거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신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다.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었다. 나는 눈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발견한 기사처럼 고삐를 힘껏 뒤로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그래야 한다면 그럴 수밖에 라고 속으로 외쳤다. 하느님이 만드신 이 땅은 불평과 비탄을 토해내는 장소가 아니다. 그녀가 손으로 쓴 단 몇 줄의 편지를 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가. 조만간 그녀를 만나게 된다는 희망이야말로 지금껏 내가 누렸던 그 어떤 행복보다도 큰 것이 아닌가. 머리를 항상 물 위에다 내놓아라. 인생의 헤엄에 능숙한 사람은 모두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눈과 목구멍에 물을 끝없이 집어넣는 것보다 차라리 물에 빠져버리는 편이 낫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일이든지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쵸? 말이 그렇지. 아무리 일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도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신의 섭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거죠. 또 고난이 닥칠 때마다 범속한 일상에서 빠져나와 신이 계신 곳으로 다가간다는 것도 망설여지는 일이며 아마 그 망설임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의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예술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약간 손해를 받거나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몹시 우울해하거나 분개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보기 흉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아직도 눈물이 고여있는 눈 속에 어느새 기쁨과 즐거움이 어리는 아이의 모습이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그것은 마치 봄비에 젖어 떨고 있다가도 뺨 위에 흐른 눈물을 햇볕이 말려주는 새에 어느덧 다시 활짝 꽃피어 향기를 바라는 꽃송이 같은 싱그러움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운명에도 불구하고 이 이틀을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내게 했던 다정한 말과 내게 가슴을 열고 털어놓은 갖가지 훌륭한 생각을 나는 오래전부터 기록해놓고 싶었다. 그래서 이 이틀을 우리가 함께 지낸 아름다운 시간에 대한 회상에 젖고 더욱 아름답고 행복해질 앞날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서 지냈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줄곧 그녀 곁에서 그녀와 함께 생활했으며 그녀 안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그녀의 손을 직접 잡고 있던 그때보다도 더 가깝게 그녀의 사랑과 정신을 느꼈다. 그녀를 만나지 못하는 그 이틀 동안 그녀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말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는 거죠. 이제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가시화했을 때 그럴 때 더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옆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녀가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못 보는 동안 그렇게 위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조금 넘기고요. 부분적으로 이틀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애타게 기다리던 재회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기쁨으로 온몸을 떨었다. 첫날에는 도시로부터 마차와 기병들이 도착하고 성은 많은 손님으로 활기를 띠는 것 같았다. 둘째 날에도 여전히 주위가 소란스럽더니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시의의 마차가 도시를 향해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혼자 있다는 것을, 그녀도 나를 생각하며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난 그녀와 악수조차 하지 못하고 이별의 괴로움을 견뎌야만 하는가.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만나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또 하룻밤을 흘려보내야 한단 말인가. 아직도 그녀의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이 보였다. 왜 그녀는 혼자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잠깐만이라도 그녀의 존재를 느껴서는 안 되는가? 어느 틈에 나는 성 앞까지 가 있었다. 그리고 초인종을 잡아당기는 순간에 팔을 멈추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깐 기다려. 그렇게 약해져서는 안 돼. 그녀 앞에 밤도둑처럼 부끄럽고 거북한 모습으로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 내일 아침 일찍 전장에서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가라. 그녀는 지금 그 장군의 머리에 씌워줄 사랑의 관을 엮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고 나는 그녀에게 갔다. 실제로 그녀의 눈앞에 가서 섰다. 육체 따윈 필요 없다는 듯이 오직 정신만을 말하지 말라.
완전한 존재, 완전한 의식, 완전한 기쁨이란 오로지 정신과 육체가 하나일 때만 가능하다. 그것은 육화된 사랑이며 정신화된 육체이다. 정신과 육체는 하나라는 거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한낱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없는 육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한낱 시체에 불과할 것이다. 들판에 핀 꽃이라고 해서 정신이 없다고 말하려는가? 꽃은 자신에게 생명과 존재를 부여하고 지켜주시는 신의 뜻, 곧 창조주의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꽃의 정신인 것이다. 다만 그 정신이 인간의 경우에는 언어로 표현되지만 꽃의 경우에는 침묵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실제 하는 삶이란 언제나 육체적, 정신적 생활이며 실제 하는 향유란 언제나 육체적, 정신적 향유이다. 또한 실제 하는 만남이란 언제나 육체적, 정신적 만남인 것이다. 내가 이틀 동안 그렇게도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의 세계가 마침내 그녀 앞에 서고 실제로 눈앞에 마주하게 되자 한낱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실제함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이마와 눈과 뺨을 손으로 만져보고 싶었다. 밤낮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실제 존재를, 내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내 것이어야 하며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존재, 내가 나 자신처럼 믿고 있는 존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 자신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 그 존재가 없으면 내 생명은 이미 생명이 아니며 내 죽음조차도 이미 죽음이 아니게 하는 존재, 그것이 없으면 내 가엾은 존재가 한숨처럼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 그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와 말없이 같이 있는 시간은 참으로 즐겁고 아름다웠다. 영혼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생동하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그녀는 그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야 다시 또 만났네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나한테 너무 화내지 말아요.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입을 열어 이 즐거운 평화를 깨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의사 선생님한테서 편지 받으셨나요? 이 질문이 그녀의 첫 마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마디씩 말을 이을 때마다 떨리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그렇게 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내가 모든 것을 직접 말하는 편이.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말고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작별하도록 해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주 가벼운 미풍이라도 꽃잎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내가 그만 당신의 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나처럼 병든 비참한 인간이 당신한테 동정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난 당신에게 다정하고 허물없이 대했죠. 왜냐하면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고 또 당신과 같이 있으면 아주 편안했으니까요.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하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의 이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용납하지도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감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저 도시에서는 온갖 우리 이야기로 이런저런 소문이 끊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성주인 내 동생이 후작인 아버지께 편지를 올렸고 아버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당신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게 된 걸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날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린 친구로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마리아, 내게는 단 하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과 결합돼 있습니다. 또한 내겐 의지라는 것도 단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지입니다. 그래요.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상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분에 있어서나 마음의 고귀함에 있어서나 순결함에 있어서나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을 내 아내라고 부른다는 생각 따위는 감히 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 당신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난 희생 같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은 크죠. 만약 당신의 뜻이 진정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만약에 당신이 내게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선 잊어버립시다.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비판 따윈 잊어버립시다. 나는 평생토록 당신을 이 팔에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당신의 것이 되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면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병고를 주었겠어요? 한낱 할 일 없는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 고통을 내게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운명이니 상황이니 사정이니 하고 부르는 것들이 결국 신의 뜻에서 나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곧 신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은 아닐지 몰라도 불경스럽다고 할 수는 있겠죠. 인간들은 이 지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별들은 저마다 신에 의해 정해진 궤도 위에서 서로 만나고 또 헤어져야 할 때는 헤어집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전혀 헛된 일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 왜 옳지 않은 것인지 나로선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까닭이 없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으로 제가 해야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신에게 맡겨야 해요. 세상과의 싸움을 그토록 간단하게 포기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졌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그녀에게 고통을 더해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껏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기회라면 이 같은 희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짚어보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뭔가 높은 계율을 어긴 것이라면 나도 당신처럼 겸허한 태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다 높은 뜻을 거역하는 것은 신을 저버리는 일일 테니까요.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미친 짓입니다. 거인과
이 같은 싸움을 시작한 인간은 멸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맞서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껏해야 세상의 소문이나 험담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인간 사회의 규범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그럴싸하게 변조되고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병자에게 쓴 약이 필요한 것처럼 인류가 이 지상에서 공동생활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시하고 비웃는 사회적 규제와 체면 또는 분수 따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들에게 많은 희생과 재물을 바쳐야 한다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옛날에 아테네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젊은 남녀를 한 배 가득 실어 우리 사회의 미로를 지배하고 있는 괴물에게 해마다 제물로 보내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사실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사회라는 새장 속에 편안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날개를 꺾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 친구들의 경우만 봐도 이런 비극을 몇 권의 책으로 엮어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녀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한 친구가 어떤 소녀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가난했고 여자 쪽은 부자였습니다. 양가 부모와 친척들이 서로 다투고 비우는 바람에 결국 두 남녀의 심장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노예고치에서 뽑은 중국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지 못하고 미국산 목면 옷을 입은 부인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또 한 친구도 어떤 소녀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신교도였고 여자 쪽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양쪽 어머니와 목사가 불화를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두 남녀의 심장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300년 전에 카를 5세와 프란츠 1세, 헨리 8세가 벌인 정치적 장기 노름 때문이었거든요. 세 번째 친구도 한 소녀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귀족이었고 여자 쪽은 평민이었습니다. 양가 자매들이 반대를 하고 욕을 해대는 통에 두 남녀의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100년 전에 한 병사가 전쟁에서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의 군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그 병사는 귀족 칭호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손의 인생이 망가짐으로써 그 옛날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빈부 격차, 종교 격차, 종교의 차이, 신분의 차이 이런 것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잣대이지 본래부터 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체면이라든가 자제력, 편견 따위는 담쟁이 덩굴과 같은 것입니다. 초록색 담쟁이 덩굴이 줄기와 뿌리를 무수히 뻗어 견고한 성벽을 장식하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뻗어 무성해지도록 버려둬서는 안 되죠. 자칫하면 건물의 온갖 틈새로 들어와서 시멘트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마다 침투해온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마음을 허물어뜨려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마리아, 내 것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외치는 소리에 따르십시오. 지금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 우리 운명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 말에 따라 당신과 나의 삶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이 뜨겁게 고동치는 내 심장의 노크소리에 일일이 대답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겹겹이 쌓인 구름이 그 폭풍에 의해 쫓겨나자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이 내 앞에 펼쳐졌다. 당신은 왜 날 사랑하나요?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을 좀 더 미루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고요? 마리아,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꽃한테 왜 피어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태양에게 왜 빛나고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여기 있는 이 책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가장 선한 것은 모름지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랑에 있어서는 유용이나 무용, 이익이나 손해, 습득이나 상실, 명예나 불명예, 칭찬이나 비난, 그 밖에 모든 그런 종류의 일을 염두에 두면 안 된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선한 것은 다만 그 고귀함과 선함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외형으로나 내면으로나 그것을 향해 살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이 주인공이 내민 책 속의 한 구절이죠. 마리아,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가장 선한 최선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난 당신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을 그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내 것이라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느낌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신은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은 또 다시 나를 당신에게 주셔서 그 고통을 나누어 갖게 하시려는 겁니다. 당신의 고통은 곧 내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한 척의 배가 무거운 돛들을 짊어지듯이 우리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집시다. 그러면 고통의 돛은 인생의 폭풍 속을 지나 마침내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차츰 조용해져 갔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처럼 그녀의 뺨에 홍조가 떠올랐다. 그러더니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태양은 더없이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빛을 발하며 또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그것이 신의 뜻입니다. 이대로의 나를 받아주세요. 살아있는 한 난 당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에 보답해 주기를 빕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드럽게 깊게 안았다. 내 입술은 지금 막 내 삶의 축복을 읊조린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덮었다. 우리를 위해 시간은 걸음을 멈췄고 주위의 모든 세계가 사라져버렸다. 그때 그녀의 가슴에서 한숨 섞인 깊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하느님, 이 행복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그녀는 소곤거리듯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혼자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만나요, 내 친구, 내 사랑, 내 구세주.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가슴 졸이는 꿈을 꾸며 잠을 잤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 시의가 내 방으로 들어서서 말했다. 우리의 천사가 천국으로 가셨다네. 이것이 자네한테 보내는 그분의 마지막 인사일세.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편지 한 통을 내게 건네주었다. 편지 속에는 아주 오래전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주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새겨진 그 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는 아주 오래된 종이 쌓여 있었는데
그 종이에는 어릴 적에 내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그녀가 적어놓은 것이 있었다. 그대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야. 의사와 나는 몇 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같이 앉아 있었다. 그것은 고통의 짐이 우리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겁고 힘겨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정신적 실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마침내 의사가 일어서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오늘도 마지막일 걸세. 자네는 이곳을 떠나야 하고 나야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만 자네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네. 그건 내가 평생 동안 가슴속에 간직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라네. 그것을 누구한테든 한 사람에게는 고백하고 싶었네. 잘 들어주게. 결국 이 의사가 이제 고백하는 말은 그 마리아의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마리아에게 이게 집착과도 비슷하게 그렇게 마리아를 살려내기에 급급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의사가 이 주인공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뒷부분.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이제 후적 부인이에요. 마리아의 엄마.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내 행복과 그녀를 향한 사랑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네. 그래서 난 그녀에게 지난날의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편지를 한 통 남기고 고향을 떠났다네. 그 후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다시 만난 것은 그녀의 임종자리였네. 그녀는 첫 딸인 마리아를 낳다 세상을 떠난 거지. 내가 왜 자네의 마리아를 그토록 사랑했고 마리아의 삶을 하루라도 연장시키기 위해 그렇게 마음을 졸였는지 이제 자네도 알았을 걸세. 그분은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묶어두는 유일한 존재였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네도 삶을 짊어지게 기약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게. 될 수 있는 한 남을 위해 노력하는 거야. 자네가 아는 인간들을 도와주게나.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분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이 세상에서 만나고 사랑했음을 신에게 감사드리게. 또한 그녀를 잃은 것까지도 신에게 감사해야 하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작별을 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갔다. 그녀는 새의 고향은 타향이 되었고 타향이 고향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다. 한 방울의 눈물이 대해에 떨어지듯이, 큰 바다에 떨어지듯이 그녀에 대한 사랑은 살아있는 거대한 인류의 바다에 떨어져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어느 시절부터 내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수백만의 이웃 사람들 마음을. 하지만 오늘처럼 조용한 여름날이면 푸른 숲속 자연의 품에 홀로 안겨 저 바깥에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 남아 외톨이로 살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추억의 무덤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기척이 나고 죽어버린 줄로 알았던 생각들이 되살아난다. 또다시 멈출 수 없는 사랑의 힘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나 아직도 그 신비롭고 깊은 눈으로 그윽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아름다운 존재를 향해 흘러간다. 그러면 수백만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단 한 사람에 대한 나의 수호천사를 향한 사랑으로 변해버린 듯하다. 또한 내 상념은 이 끝도 없고 풀 수도 없는 사랑의 수수께끼 앞에서 입을
다물고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모두 끝납니다. 끝났어요. 장편 소설이긴 하네요. 역시 여기서 이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어떤 인생의 지표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이제 던져놓고 가죠. 이 주인공에게 본인이 이제 마리아의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그 사랑이 마리아에게로 옮겨가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마리아에게 집중해서 마리아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집중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주인공 나에게는 그런 숭고한 맑고 깨끗한 영혼의 그녀에 대한 사랑을 그냥 세월에 흘려보내지 말고 그 사랑을 확장시켜서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좀 더 큰 사랑을 해라. 그녀와 이별한 것 조차도 감사해라. 그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그 신의 계획에 다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 작가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가 그 의사를 통해서 그 말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필연적이다. 우연도 필연인 것이다. 어떤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고 다 그것으로서 충분하고 그냥 그것으로서 충분하다. 그만큼 모든 것은 계획되어진 것이다. 그녀의 죽음조차도 어쩌면 너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크게 심어주고 간 것이다. 그만큼 너는 그 의미를 잊지 말고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뭔가 이렇게 큰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조차도 모든 그런 경험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뭐 그런 의미로 의사가 이제 말을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의 그 특징은 그 순수하고 이상적인 사랑, 그래서 뭔가 인류애로 확장되는 사랑, 그리고 뭔가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승화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뭔가 종교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그 현실적으로 그냥 통섭적인 인간 삶에서는 왠지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얘기들, 어떤 표현들도 그렇고 너무나 이상적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거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지향을 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꼭 이 주인공 나와 마리아와의 사랑을 그냥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 이 주인공 나와 마리아의 사랑은 소재일 뿐이고 어떤 인간이 삶 속에서 가져야 하는 사랑의 의미를 아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올렸던 히치하이킹과는 너무나 정반대적인 극단적으로 저 끝에 있는 그런 류의 사랑을 노래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긴 여정이 끝이 났네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성당에 가서 이제 합창 연습을 하러 이제 조금 이따 가야 할 거고,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 그리고 내일이 수능입니다. 수능 시험 보는 여러 이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재학생도 있고 재수생부터 해서 N수생들이 많은데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여러 조카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자기 적어도 실수하지 않고 자기 역량껏 집중해서 좋은 최선을 다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일. 네. 스산한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가져올까
이제 조금 짧은 얘기를 또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단편 소설도 좋고 아니면 문득 좋은 글귀가 있으면은 갑자기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이 추운 날 따뜻한 국물과 함께 뭐 어묵국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건데 따뜻한 국물이랑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잊지 않으셨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지니의 소리들방 오늘도 저 방에 있는데 저기까지 가서 가지고 오려면 또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냥 이곳에서 이야기할게요. 구독이와 좋아요가 저 방 피아노 위에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데요. 걔들이 없더라도 잊지 말고 꼭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는 진짜 정말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소리가 너무 크다. 들어. 이제 진짜 정말로 갑니다. 저희 상담 가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